네, 시간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 공유 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최정열 대학혁신 지원사업 단장님 나오셔서 개회사 및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씨 나오셔서 이런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환영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외부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총장님 대신해서 환영사를 하고 개회사한 이후에 관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2025년 성결대학교 혁신성과 공유확산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 속에서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행정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성과는 결코 개인이나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온 학생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25년 성결대학교 혁신성과 공유확산 포럼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우수한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재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창출된 다양한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대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우리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단순 성과 공유를 넘어서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확산시켜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고 혁신의 가능성을 함께 발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수 사례로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 컴퓨터공학과 천민우 발표자 나오실 거고요. 네, 창의적 문제 해결 기반 다중이용 시설 비식별 LOT 조명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기반 다중이용 시설 비식별 IoT 조명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소개할 컴퓨터공학과 4학년 천민우입니다. 목차는 참여 프로그램 소개, 조명 관리의 필요성, 해결 방안, 알고리즘 설계, 시각자료, 시스템 도입 효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25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생 스스로 학교,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문제를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탐색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 대상으로는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학생, 또한 학습과 실천이 연결되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 대상이며 주제 유형으로는 환경 문제 해결 아이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안양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등 학생이 직접 선택하고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전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 유형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내 조명 에너지 절감을 조금 타겟으로 해서 본 프로젝트를 참여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명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성결관 강의실마다 붙어있는 에너지 절약 안내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실황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야간이라서 전공 수업이 없음에도 대부분들의 강의실이 켜져 있어 이렇게 조명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 관리자가 모든 강의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시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자가 수동으로 조명 수위 조작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학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IR 열화상 온도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활용한 조명 제어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의실 출입문 상단에 IR 열화상 온도 센서를 부착 후 사람 추적을 하는 알고리즘을 탑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추적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여 학생들이나 혹은 관계자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인아웃 여부를 판별한 뒤 다음으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활용하여 제어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이제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하는 기기에서 제어 신호를 수신을 한 뒤 이제 서버 모터를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조명 제어를 실행합니다. 이때 저는 이제 학과 조교님이나 혹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처럼 이제 관리자용 웹 인터페이스를 추가 제공하여 원격 조명 제어 및 시설 운영 관련 데이터 조회 기능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 설계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열화상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간단한 로그를 보시면은 이제 사람 손바닥을 센싱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정확하게 높은 해상도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열화상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센싱된 프레임에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 기법을 적용을 하여 이제 사람의 열 복사선으로 추정되는 영역만 남기게 되는 이진화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로우드필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여 이제 유사한 성질을 가진 픽셀들을 연결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제 클러스터 생성 과정을 통해서 매 프레임마다 클러스터의 중심 좌표와 크기를 계산하여 사람의 존재를 추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추적이 사라졌을 때 Y축 이동 방향과 초기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의 이제 인, 아웃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이제 적합한 30프레임의 프레임 레이트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기록한 시각 자료인데요. 우선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견적서를 구성을 한 뒤에 부품 주문을 완료를 하였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제가 직접 하드웨어 부품을 결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이제 보드를 제작을 하여서 프로토타입 제작 완료 후 직접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실증지인 저희 컴퓨터공학과 강의실 한 군데 대상으로 하여 시설 전환 공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저희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하는지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 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 관리자용 웹 페이지 또한 이제 디자인하고 또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이제 언제 이제 뭐 몇 명의 사람이 출입했는지 혹은 조명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쉽게 관리자가 파악할 수 있어서 시설 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강의실 대상으로 하여 실증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실 인원이 없음에도 조명이 켜져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강의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제 별도의 조작이 없이 입장 및 퇴장만으로도 조명이 켜졌다 껐다를 제어할 수 있어 시설 이용에 있어서 편리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과 조교와 같은 관리자 관점에서는 원격으로 조명을 제어하거나 시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고 업무의 피로도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지원이 본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이러한 자율적인 탐구 과정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으며, 덕분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솔루션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주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신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컬처 마이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유아교육과 이채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이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여입니다. 지난 참여를 통해 일본어 실력의 비약적인 향상과 세계 시민 역량 강화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주도적으로 일본 친구들과 교류하며 심도 있는 문화적 통찰을 얻고자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성결대학교의 핵심 역량인 세계시민, 소통협력, 창의융합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의 대학 탐방을 통해 국제교류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컬처 마이닝 교과 수강을 통해 문화 콘텐츠 해석 및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글로벌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이나 해외 인턴십 등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도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진 차별화된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메타버스 가상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 활동을 결합하여 실무 감각과 유대감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영상, 사진, 번역 도구 등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창의적인 소통 방식을 찾아내는 융합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식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공유합니다. 여름방학에는 일본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인바운드 활동을, 겨울방학에는 우리가 일본 대학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활동을 진행하는 상호 교류 구조입니다. 방학 중 활동이 2학기 정규 국가인 글로벌 컬처 마이닝으로 이어져서 전문성을 심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도출합니다. 2023년 시작 이후 24년 고베 학원대, 25년 오사카 관광대, 26년 무코가와 여자대학까지 교류 범위를 꾸준히 넓히며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온라인 활동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프로젝트에서는 한일 학생이 1대1로 짝을 이루어서 대학생활, 식사 예절, 교통문화 등 실생활 주제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학생 간의 표현 방식과 사고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며 문화적 문해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후 활동에서는 일본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과 억양 교정을 돕는 튜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오프라인 인바운드 활동에서는 자음, 모음, 블록, 조합 실습을 통해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실생활 대화 활동을 통해 일본 학생들의 상황별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북구 한복체험, 롯데타워 관람 등 현장 활동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전 기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일정을 제안하며 일본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더 즐겁고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호 교류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여름방학 활동에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회를 가졌으며 전국 교과목인 글로벌 컬처 마이닝을 통해 활동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문화 데이터 분석 및 글로벌 콘텐츠 비교, 문화 차이 기반의 기획 과제 등을 수행하며 체험 중심의 교류가 어떻게 학문적 성과와 실무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아웃바운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1월 6일에 첫 방문지로 오사카 관광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오사카 관광대학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규명의 관광에 들어간 대학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도 체험을 통해 일본의 예절을 배웠고 서예 체험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도전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둘째 날 방문한 고베 학원대학교는 인공섬 위에 위치한 바다 전망의 캠퍼스로 우크라이나 영사관, 모의법정 강의실 등의 캠퍼스를 견학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사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국제 정세를 체감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시야를 넓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설명회에서 우리 학교를 일본 학생들에게 직접 발표하며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날은 자유일정으로 저는 교토에 방문했습니다. 교토에서 기모노 체험을 통해 일본 전통의 미를 깊이 있게 느꼈고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2024년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과 재회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지속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준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고베공항에서 베이를 타고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하며 일본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비행기, 배, 버스, 지하철 등 일본의 교통 인프라를 직접 겪으며 한국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생활 양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확보한 3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시민 역량입니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한국에서의 현장 체험 활동 중 경복궁, 롯데타워,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하며 단순히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일본 문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며 글로벌 시각을 확장했습니다. 둘째, 소통 협력 역량입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일본 친구들의 바람을 교정해주거나 대학생활 관련 대화문과 상황극을 함께 만들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셋째, 창의 융합 역량입니다. 메타버스와 현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본인 친구들과 매일 소통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 사용 빈도를 극대화한 결과 실제 대화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 감각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준비용 학습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프로그램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어와 함께 문화적 이해의 폭도 매우 깊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음식 문화, 식사 예절, 친구 관계와 같은 일상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일본 사회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서 쌓은 실전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2025년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 방일 대학생단에 선발되어서 규슈 지역을 현지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응시한 JLPT N2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권 내용을 확인하며 제 일본어 능력이 객관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성과를 일시적인 결과로 남겨두지 않고 더 큰 도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JLPT N1 취득을 목표로 학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4학년 2학기 때는 일본으로 교환학생 파견 도전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진로의 발판을 다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사전활동으로 쌓은 유대감이 오프라인의 만남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하이브리드 교류의 잠재력을 실감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커뮤니티를 주제로 발표할 24학번 컴퓨터공학과 이다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명은 핑크블러드입니다. K-팝의 대표적인 SM 기획사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 소개와 함께 위키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저희가 팀명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한 명의 한국인 리더와 두 명의 미얀마 국적 팀원으로 매칭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키와 프로그램은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매칭하여서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정서까지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로 위키와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작성했던 설문지에 그 한국어 학습 목표가 동일한 학생들끼리 매칭을 해주셨는데 저희 팀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K-팝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던 오리엔테이션 때 모두 각자 SM 기획사 소속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팀은 서로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첫 만남 때부터 매우 높아진 상태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된 저희 3명은 하나의 팀으로서 주제와 학습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한국어 회화와 한국 문화 적응, 학교 생활 적응, 영국의 친구 사귀기였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 내용들은 팀원들이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한국 생활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 활동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미션을 정해두고 그날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미션들을 전부 완료하는 방식으로 게임처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처음 셋이 만나는 자리였어서 카페에 가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날 미션으로 정했던 한국 카페 키오스크 사용해보기, 한국과 미얀마 카페의 메뉴 차이 이야기하기, 학교생활, 유학생활 이야기하기, 그리고 앞으로의 위케어 활동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날은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중간고사 대비 시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명의 팀원은 저랑 같은 컴퓨터공학과 1학년 학생이라서 제가 전공 과목을 전반적으로 도와주었고, 다른 한 명의 팀원은 영화 영상학과라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전부 한국어로 진행되는 고전 읽기 심화라는 강의가 있길래 그 강의에서 진행되는 그 고전 작품을 제가 읽어보고 복습처럼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험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이날 미션은 같이 시험 공부를 하고 강의 내용 질문하고 해결하고 학술 정보관에 열람실과 프린터기 등등 내부 시설 사용법을 안내해주고 학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이날은 팀원들이 한국영화관의 리클라이너 좌석이 궁금하다고 말했던 것을 반영하여서 같이 한국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이때도 팀원들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글 자막이 없는 대신 개그 위주로 팀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믹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는 한국 음식 중에 육회를 다 함께 먹어보기도 하였고 한국의 네컷 사진기가 신기하다고 말하여서 같이 촬영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활동입니다. 이날은 한국 쇼핑몰에서 같이 한국 옷이랑 한국의 화장품을 쇼핑하고 구경하면서 한국 문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쇼핑몰 외관과 내부가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한국과 미얀마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1학년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있을 예정인 만큼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날은 같이 뷔페에 가보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입니다. 이날은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으려고 하였으나 팀원의 건강 문제로 이날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케어 활동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종강 이후에 저희끼리 만나서 진행하였습니다. 위케어 참여 소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미얀마와 한국, 영국의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핑크블러드라는 팀의 리더로서 활동을 계획하면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대학을 다니며 유학생들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추억을 얻게 되어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습니다. 활동 기간이 종료된 지금도 저희는 자주 연락하면서 저희끼리 종종 만나고 있는 만큼 위케어 커뮤니티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이어준 이 인연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했었던 식비와 다화비 등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해주신 활동비 덕분에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위케어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지원이 저희 활동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케어 커뮤니티를 통한 한국과 미얀마 교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부서 사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김영원 주임님께서 AI 활동 융복합 독서연계 북쇼츠 공모전 및 특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서 우수사례 발표를 맡게 된 문헌정보과 김효원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AI 활용 융복합 독서 연계 북쇼츠 공모전 및 특강입니다. 오늘 저는 학술정보관이 AI를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생한 융복합 교육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 기획 전략, 세부 운영 단계와 내용, 성과, 수상작,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진 배경인데요. 왜 지금 AI 플러스 북쇼츠인가? 저희는 변화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독서의 즐거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답은 AI 기술과의 융합에 있었는데요. 2020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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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
첫 번째는 정보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에서 숏폼 영상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고 또한 기존의 서평 작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성형 AI, 제미나이나 리튼을 활용해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읽는 독서에서 만드는 독서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접하는데 느끼는 장벽을 좀 더 낮아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 전략인데요. 교육과 실천을 연계하는 원스톱 모델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차별점은 교육 따로, 공모전 따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특강을 통해서 AI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로 공모전에 적용하는 원스톱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부담은 줄이고 결과물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상 제작 실습 및 노하우 전수하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북쇼츠 공모전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본교 교수진 3인을 위촉하여 창의성, 내용 충실성 등을 엄격히 평가하는 심사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기획을 시작으로 하여 12월 성과 확산까지 체계적인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기획 및 홍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 또 석세스 시스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단계는 역량 강화 교육을 11월 4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학술정보관에서 전문가 초청 오프라인 실습 특강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AI 툴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즉시 영상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단계는 콘텐츠 제작 및 접수였는데요. 특강 수료생 및 일반 재학생 대상 작품 접수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고 영상 및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단계는 이제 심사 및 시상 단계였는데요. 심사위원단 3분의 평가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총 4팀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단계는 확산 1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는 수상작을 학술정보관 공식 유튜브와 교내 홍보 채널에 게시하여서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AI 활용 영상 제작 특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과 제작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고 기획은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와 리튼을 통해서 스크립트 작성과 아이디어 구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영상 편집 자동화 툴인 브루를 활용하여 AI 음성, 자막을 생성하고 편집을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AI 영상 제작 특강을 진행한 사진인데요. 11월 4일 날 저희가 2시간 진행을 하였고 특강 이후에는 북쇼츠 공모전 OT도 바로 이제 진행하여서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였습니다. AI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한 기획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였고 또한 집중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 우수자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인 휴대폰 삼각대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특강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7점을 기록하여서 목표 수치였던 6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강을 들은 학생 3명 중에 1명 이상이 실제 공모전까지 참여하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청강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증거입니다. 북쇼츠 공모전에는 총 13팀, 16명이 참여하였고 저희는 우수 콘텐츠 13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 성과 비포 애프터를 말씀드릴 텐데요. 독서 활동 형태, 또한 학술정보 인식, 학생 역량, 소통 방식 이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프로그램 운영 전과 운영 후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 형태 부분은
텍스트 위주의 서평 작성이나 수동적인 읽기 활동에서 운영 후에는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가능, 또한 능동적인 창작 및 공유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정보관의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를 미쳤는데요.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만 빌리는 공간, 또한 정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티브 공간, 트렌디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이제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역량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AI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단순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했다면 프로그램 후에는 AI 툴을 활용하여 실무 활용 능력을 겸비하고 창의적인 정보 생산자,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통 방식에서는 개인적인 독서 경험에 한정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었고 학생 간의 추천 문화를 통한 독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쇼츠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였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은 총 13점이었습니다. 생쥐의 꿈, 공허에서 충만으로 등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서 1분 내외의 매력적인 영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최우수상을 받은 죽은 시인의 사회 도서를 기반으로 한 생쥐의 꿈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결대 찔찔 잉커입니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생쥐 가족은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요? 이 책은 웰튼 아카데미라는 아주 엄격한 학교 이야기야. 이 학교의 학생들은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만 살아야 했단다. 하지만 새로운 국어 선생 키팅이 나타나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 키팅은 교과서를 찢으라고 하며 세상을 다르게 보라고 가르쳤지. 학생들은 키팅의 수업에서 용기를 얻어 비밀스러운 모임도 만들고 각자의 꿈을 찾아 나섰어. 그런데 학생들의 꿈은 결국 학교와 어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큰 시련을 맞게 돼. 꿈을 쫓는 일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일인지 알겠지. 하지만 키팅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바로 이거야.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내 삶을 특별하게 나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가장 용감하고 멋진 고양이가 될 거야. 아빠지가 읽어준 책은 죽은 시인의 사회야네요. 여러분은 주어진 틀을 깨고 고양이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최우수상 작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향후 계획 및 제안입니다. 저희는 이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술정보관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 또 우수 참여자를 학술정보관 서포터즈로 임명하여서 지속적으로 신착도서를 홍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 심사를 저희가 진행하였는데 향후 공모전부터는 오프라인 발표회를 통해서 성과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미디어센터 등 교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홍보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센터 원잔디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생 참여형 SKU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의 가능성을 콘텐츠로 연결하고 그 결과가 다시 학교의 이미지 경쟁력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기획 배경부터 추진 내용,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소비는 일상화되었고 개인 중심의 미디어 구조 속에서 영상 제작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대학 홍보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향 홍보 콘텐츠만으로는 학생과 수험생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트렌드와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고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와 감각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영상 제작 교육이 부족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한편 Z세대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 산업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브랜드 협업,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 제작 등 영상 제작 역량은 이제 곧 진로와 직결되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홍보미디어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실무 역량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사업의 목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결대학교의 공식 영상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대1 맞춤형 제작 피드백과 외부 공모전 참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자신감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 대학 홍보 콘텐츠의 다양성과 진정성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SKU 영상 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2기는 작년 1기와는 다르게 무작위 모집이 아닌 실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향후 진로 개발과도 연계 가능한 5개의 학생 그룹을 지정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발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단은 기획, 촬영, 편집, 결과 공유까지 담당 직원의 피드백과 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영상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제작에 앞서 콘텐츠의 주제 선정, 메시지 설정, 촬영 구성안 작성 등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거친 후에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상 제작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힘을 실은 이유는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이지만 결국 개인의 경험과 시선이 콘텐츠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를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미러리스 카메라와 노트북 등 촬영 편집 장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단순 체험이 아닌 전문적인 환경에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작 환경으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학생들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촬영 실습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드론 촬영 실습 특강도 운영하였습니다. 드론 촬영이라는 특수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적 감각과 시각을 제공했으며 향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연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쌓은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 대학생 대상 공모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학생은 기획부터 촬영, 출품까지 전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본 사업에서 이루어낸 추진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썸네일들 보이시죠?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형 학교 홍보 영상 콘텐츠 총 30편을 확보하였습니다. 학생 활동, 채플 문화, 캠퍼스 풍경,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유튜브 기반의 롱폼 콘텐츠와 릴스, 쇼츠에 활용 가능한 숏폼 콘텐츠가 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의 시선과 언어, 경험이 담긴 생생한 홍보 콘텐츠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시기에 따라 공식 SNS 채널과 교내 사이니지 등 다양한 채널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한 전국 대학생 대상 숏폼 영상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유학 홍보를 주제로 제작된 수상작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중심이 있다. 나의 중심이 깨어나는 순간들. 꿈이 향한 중심. 삶이 향한 중심.
중심. 그리고 나의 중심이 실현되는 곳. In Korea. 연출, 기획 모두 이 크리에이터 학생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작 기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코리아라는 단어에서 코어라는 단어를 연결지어 참신한 기획력으로 영광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작년에도 미디어 콘텐츠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외부 수상 실적은 본교에서 추진 중인 융합형 교육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아 보도자료로 확산되었으며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두 편 모두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협업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교류가 제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협업과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홍보미디어센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는 앞으로도 학생의 역량이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2년간 운영한 결과 성과와 반응에 비해 운영기간이 다소 많이 짧다는 판단이 들어 앞으로는 본 사업을 연단위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 관리, 활용, 성과 환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업 기반의 외부 프로젝트와 공모전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진로 경쟁력을 그리고 대학에는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센터의 학생 참여형 SKU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열심히 기획하여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 원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창의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성결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프로그램의 고도화 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고도화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만큼 어떤 성과나 이제 학생들의 뭐 작품을 나열을 좀 하기보다는 어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민을 했고 무엇을 바꿨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이 성결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SCC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020년도에 처음 기획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SCC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끝까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주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운영된 프로그램은 2021학년도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한 차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좀 확인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적인 한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데 좀 중심을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SCC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문제 기반 학습 PBL 구조에다가 멘토링 체계를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창의 융합 역량 기반의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팀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재학생 3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고 멘토 1명이 함께 붙어서 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팀 활동은 총 15주인데 사실상 이제 보고서 작성 기간이나 발표 영상 제작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조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팀에게는 활동 지원비와 S포인트 3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우수팀에게는 총장상, 센터장상과 함께 시상금을 같이 수여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기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언급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 덕분에 학생들의 프로젝트 몰입도가 높게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는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과물 심사와 성과 공유를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부터는 연도별로 저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운영을 개선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요 과제는 저희는 이제 중도 포기를 좀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중간에 팀별 컨설팅을 좀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에는요, 운영 시기와 행정적 부담에 조금 집중을 했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컨설팅을 도입을 한 이후에도 이수율이 계속 100%를 유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사 일정이랑 좀 중복이 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출물을 내는 과정에서 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 보고서 분량을 줄인다든지 양식을 좀 수정하면서 형식적인 부담을 좀 낮추려고 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시기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저희가 참여 구조와 그다음에 평가 방식에 있어서 좀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하였습니다. 실상 이 프로그램에 이제 초기부터 계속 참여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특정 단과대학, 특히 이제 IT 공과대학 중심으로 좀 참여가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되는 결과물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심사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질적인 평가 체계 정립이 조금 요구된 시점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단과대학별 홍보와 그다음 교수님들 대상으로 안내를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학이 2024학년도에는 8개로 조금 많은 그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인문사회, 예술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의 관점도 좀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 기준도 저희가 기존에 5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조금 더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창의성, 구체성 등 조금 상세 내용으로 좀 정의를 해서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좀 높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이수율 지표를 보시면 1학기에는 100%를 기록을 했는데 2학기에는 다시 또 70%로 떨어지는 변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수치가 사실상 이제 어떤 특정 개선안이 완전한 해결책이 사실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 환경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한류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입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크게 이제 3가지 한계점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025학년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 초반에 이 SCC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문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5학년도에는 프로그램 신청 기간에 이 문제 선정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창의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을 들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학사 일정과의 부담 문제가 사실상 계속 매년 학생들에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면서 주로 그 프로젝트 운영 기간이 이제 여름 방학에 좀 치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1회로 집중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이었던 오리엔테이션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좀 다지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 방학 기간에 이 중간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댓글 피드백 구조를 좀 바꾸어서 학생들이 서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울 수 있도록 좀 부담을 낮추고 또 상호 피드백 문화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또 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가 포함된 상세 작성 가이드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내용을 채워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샘플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보고서 품질을 좀 높이고 학생들의 작성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한 효과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사 체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영상을 중심으로 심사를 했는데요. 그 발표 영상과 보고서, 참고 자료를 병행해서 검토하는 온라인 심사 방식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명이 명시된 이수증을 발급해서 취업이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 운영에서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성과들을 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참여 측면에서 보면요. 과거에는 일부 학기에서 중도 포기 사례가 조금 발생을 하거나 참여 전공이 특정 단과대학에 조금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연계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중간간담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부담을 좀 완화를 했고 그 결과 2025학년도에는 14개 팀 총 58명 전원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운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주목한 점은 학년별 참여 비중입니다. 우선 4학년이 52%로 참여율이 가장 높기는 했는데 1학년 19%, 2학년 10%, 3학년 19%로 좀 저학년의 참여 비중이 조금 높아졌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과가 섞인 융합팀이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참여 기반이 좀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평가와 심사 측면에서도 보면 기존에는 발표 영상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세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사 방식을 바꾸면서 심사위원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경험 측면입니다. 프로그램 완주에 대한 성취를 조금 보다 분명하게 체감하고 그 다음에 향후 진로 준비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과는 대회 확장 측면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공유협력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U7 마커스 경진대회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SCC 우수팀 두 팀이 성결대학교 대표로 외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결과물이 교내를 넘어서 외부에서도 일정 부분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년도에는 학생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제 탐색과 문제 정의를 지원하는 콘텐츠 제공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멘토 역할과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운영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서 비대면 운영으로 제한되었던 팀 간 교류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거나 그 외에 별도의 성과 공유 기회를 가지는 등을 조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상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인데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 특성상 학생들이 주제 탐색이나 문제 정의, 활동 계획 수립을 사전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을 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필요한 학내 부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교육혁신지원센터, 그다음에 학교과 홍보미디어센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문제 해결 프로젝트 고도화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학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사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저희가 매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영상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혁신지원센터 김성민입니다. 네, 혁신사업으로 진행한 전공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사례 개요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례는 재학생의 전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데이터 기반 전공 역량 제고 관리 체계 구축 사례이며 본 사례의 핵심 키워드는 재학생 전공 역량 진단 및 분석, 전공 역량 제고, 전공 교육과정 질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역량 진단 도구를 통해 전공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전공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학부과에서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개편, 신규 교과 개발, 수업 방식 개선 등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합니다. 대학 차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교육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공 역량 진단 도구를 통하여 재학생 전공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진 배경, 추진 내용 및 실적, 추진 성과, 향후 계획, 벤치마킹식 고려할 점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직무 변화가 가속화에 따라 특정 지식보다는 즉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 시대의 변화의 흐름과 기업 산업체 요구 또한 실무 역량, 태도, 협업 능력을 중시하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뜻하는 NCS 기반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학생 전공 역량 수준 및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공 역량 성장 수준을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개선하고 재설계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정량 데이터 부족의 한계와 얼마나 역량이 성장했는가에 대한 교육과정 질관리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전공 역량을 실제로 길러주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전공 역량 진단 도구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공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선에 필요한 정량 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공 역량 진단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공 역량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작성했는데요. 전공과 관련한 직무, 과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동기, 인성,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추진 배경에는 첫째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단 도구를 통한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 수준을 진단 및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고요. 전공 역량 진단 데이터 기반 부정 역량 분석하고 평가 및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어서 재학생의 전공 역량 수준 및 향상도를 파악하고 차년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 및 실적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공역량 진단도구 개발 학부과 선정과 외주 컨설팅을 통한 전공역량 진단도구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 확대 운영을 통해 전공역량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전공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재학생 전공역량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5개 학과 그리고 융합부 2개 전공이 진단도구 개발 운영을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전공역량 진단도구 개발 절차로는 먼저 참여할 학부과를 모집 공모하여 학부과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서명평가를 실시한 뒤 개발을 학부과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부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전공역량 재설정 및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전공역량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화면은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참여 학부과 모집 및 학부과 선정 결과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로 외주 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단도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먼저 학부과 전공역량 현황 점검하고 개선한 뒤 전공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진단도구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저희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전공역량 진단 요소 및 진단 문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한 페이지고요. 재점검하고 전공 역량을 도출한 진단 요소와 전전 요소를 기반으로 이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제가 명확성, 포괄성, 감면성 관점에서 오점 척도로 검토위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산출된 평균 점수를 기반으로 전공 역량 진단 모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 타당도 검증을 마친 뒤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진단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파일럿 테스트 결과 기반으로 최종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한 결과 저희가 총 5개 학과와 그다음에 융합부 2개 전공을 진단도구 확정을 하였고요. 그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저희가 진단 문항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발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25년에 전공역량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그 참여학과로는 경영학과, 상경, 실용음악, 융합부 2개 전공이죠. 참이랑 K 콘텐츠 재학생이 참여했고요. 진단 방법은 KSDC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그다음에 전공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자가평가를 오점 척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진단 참여 인원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교 컴공 재학생이 1학년, 4학년으로 구분하여 그 1학기에는 1학년, 2학기에는 4학년으로 실시하였고요. KSDC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했고 전공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자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운영학부랑 이제 시범 운영학부로 이렇게 나눴는데 기존 운영학부는 저희가 사업 초기에 개발한 학과를 이제 기존 운영학과에 정했고요. 그다음에 시범 운영 학부과는 이제 올해 25년도에 시범 운영한 학부과를 저희 시범 운영 학부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이제 추진 성과입니다. 네, 추진 성과로는 전공 역량 진단 및 진단 결과 분석, 역량 중심 교육과정 품질 제고, 교육과정 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 전공 역량 제고 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전공 역량 진단 및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전공 역량 성취 제고와 교육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KSDC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이후 조사 결과 값을 기반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공하여 학부과에 공유하였고요. 이 공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부과에서는 이제 전공 역량 진단 결과값을 분석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 전공 역량 수준과 향상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추후에 교육과정 편성, 개편 및 개선 시 전공 역량 진단 및 분석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공 역량 진단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시 학부과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네, 이제 향후 계획은 개선점 및 실행 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행정부서 학부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행정부서에서는 먼저 일부 수정이 이제 진단 문항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공 역량 진단 실시 전에 사전 조사 후 문항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학부과명, 전공명 변경 또는 전공 역량 진단 문항 필수 점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제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 역량 진단 문화 개발 및 운영 학부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학부과에서는 이제 전공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되고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 개편 시 개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벤치마킹 시 고려할 점으로는 이제 학부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되고요. 전공 역량 진단 주기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여 동료 필요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학생들의 전공 역량 진단 설문 참여 동료, 그 다음에 전공 역량 진단 및 분석 등 전공 역량 진단 개발 학부과에서 진단 운영을 주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학부과에서 이제 저희가 전공 역량 진단에 대한 홍보 활동을 되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 전공 역량 진단에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부과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좀 진행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스템 구축 고려가 필요할 텐데요. 이제 좀 뭔가 학부과에서 좀 더 확대하고 운영하고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이제 학부과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고요. 전공 진단, 역량 진단 후 참여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이제 전공 역량 진단 주기 고려 필요입니다. 진단은 크게 통합 진단, 개별 진단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통합 진단은 이제 전학년을 진단하면 통합 진단, 개별 진단은 1학년, 4학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개별 진단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는데 통합 진단 신입생 별도 진단할 경우 이제 1학년 1학기 때 진단을 실시하고 2, 4학년은 매 학년 2학기에 진행하게 될 경우 이제 장점은 이제 신입생에 대한 역량 진단 결과 기반 진로 개발 자료 활용이 용이하고 학년별 역량 제고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평가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학년별 진단 시기 분리에 따른 진행 복잡성과 진단 횟수 증가에 따른 응답 성실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점을 볼 수 있고 이어서 이제 매학년 2학기 할 경우 이제 동일 진단 시기 운영으로 이제 단순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으로는 신입생에 대한 진단 시기가 학년 말 시행으로 역량 수준 파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진단으로 1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할 경우 장점은 진단 횟수 최소화로 운영이 용이하지만 단점으로는 전공 역량의 시계할 이력 부족으로 역량 달성도와 연계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교육과정 질 관리와 학교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사학습지원센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수빈이고요. 2025학년도 1학기 혁신교수법 활용 수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학기 것까지 합쳐서 2025년도 결과를 발표하면 좋을 텐데 아직 2학기가 지금 결과 보고서가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지금 1학기에 관련되어서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과 프로그램 개요, 운영 절차, 그리고 1학기 운영 실적과 학생들의 학습 역량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 활동 사례, 그리고 학습자들의 이 수업과 관련된 의견과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요즘은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규정하는 핵심 역량도 있을 것이고 학습에 필요한 역량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공에 맞춰서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핵심 역량들은 사실 이제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키워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1주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주기 2차 년도인데요. 이제 이 사업은 1차 년도에 진행된 사업이고요. 기존의 교수자 주도 방식,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습자들이 수업을 직접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교수법 관련된 부분의 개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결대에서는 혁신교수법의 유형을 몇 가지 정립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학습자의 특성과 또 전공에서의 요구를 반영해서 전공 맞춤형, 문제 해결형, 플립드러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정립하고 또 수업 개발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공 맞춤형은 이제 학문 분야, 즉 전공에 따라서 도출되는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 또 요구를 고려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팀 기반 학습으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런 수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수업들 중에서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영상이나 연기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직접 무언가를 작품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는 수업들을 통칭해서 전공 맞춤형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전공 특성하고 학습자 니즈를 반영을 해서 개발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부과별로 요구하는 필수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수업을 개발하겠다 하는 학부과에서는 이 유형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형인데요. 특정 문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또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이제 문제 해결형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형과는 조금은 다른 수업이기는 한데요. 대체로 이제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부과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실무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학생들한테 주어주고 학생들은 먼저 사전 지식을 배우기 전에 스스로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를 도출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수님들이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나 과제 중심의 수업이고요. 이 문제 해결형은 같이 이제 협업하는 학습자들과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협업 능력이 향상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사용되었던 플립드러닝 방식인데요. 이제 사전 학습, 즉 교수님들이 미리 올려놓은 동영상 자료나 아니면 이제 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하고 실제 교실에서 운영되는 수업에서는 팀 활동이나 토익토론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미리 학습해온 그 지식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그리고 같은 팀 안에 있는 학습자들과 교류하고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른 학습자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실제 대면 활동을 통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전학습과 오프라인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신교수법을 활용한 수업이 지금 매 학기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시기가 딱 수업 개발 교과목을 선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교과목을 선정을 하셔서 이제 학부과에서 이 교과목을 이제 혁신교수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면 해당 교과목을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고 또 개발하는 단계별에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또는 9월에 이제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 또는 이제 2학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수업 운영을 하기 전에 학습자 사전 설문조사를 한 3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혁신교수법 수업이 운영되기 전에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수업이 계속 운영되고 개발되면서 중간 강의 평가를 거치면서 교수님들이 실제 운영했던 수업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게끔 그 중간 강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또 교수자는 자기 수업을 스스로 자기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또 전문가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수업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내용 관련이나 실무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개발이 다 진행이 되면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업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이제 수업 개발 결과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운영 실적은 총 개발 건수가 21건이었고요. 저희가 원래 연간 35건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조사항으로 2학기 때도 21건, 22건 개발 예정이어서요. 이번에는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공 맞춤형 문제 해결형 플립드 러닝이 모두 좀 고루 개발된 좀 이례적인 학기이긴 합니다. 보통 교수님들께서 플립드 러닝 수업을 좀 많이 운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전공 맞춤형 운영을 좀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1학기 때는 좀 비교적 고루고루 잘 개발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학기 때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혁신교수법에 대해서 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혁신교수법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고 하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 사이버 캠퍼스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2025 온라인 교수법 특강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 콘텐츠들을 다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이걸 수강하실 수 있고 또 학기 초에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수업 운영하시기 전에 꼭 보시고 수업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강생 사전 사후 설문 분석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반 한 3주 그리고 학기가 끝나기 전 3주에 이제 학생들의 학습 역량에 관련돼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하고요. 학습자 역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세미나나 특강 등과 연계를 해서 우수 사례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걸 개발하느라 좀 애를 먹었거든요. 이제 각 유형별로 혁신교수법 활용 수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콘텐츠별로 한 8분에서 9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보드 제작부터 시작해서 영상 개발, 이제 수정 보완을 다 거쳐서 지금 배포를 진행하고 있고, 전공 맞춤형의 경우에는 팀 기반 학습의 내용이 담겨 있고, 문제 해결형 PBL, 문제 기반 학습, 그리고 플립드 러닝은 FL, 플립드 러닝 관련된 내용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교수님들께서 파악하고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변화인데요. 사실 역량 변화가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7점 척도가 만점인데 항상 모든 역량들의 결과가 5.5를 넘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뭐 수업 참여도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이제 사전에는 5.7점이 나왔다가 이번에 사후 검사에서 5.49로 상승하는 폭을 보였고 전체적인 학습 성과에 있어서는 이제 5.92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세부 요인들도 보여드리면 너무 좋긴 한데 저희가 각 유형별로 최소 한 6개에서 7개의 요인들을 계속해서 팔로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5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좀 5.5를 넘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사례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전공 맞춤형은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미디어 소프트웨어 학과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직접 기획하고 학생들이 제작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시나리오를 활용한 뭐 어플을 만들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을 직접 탐방하러 가고 거기서 실무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실제 나중에 취업이 되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인데요. 장애인 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한 3차로 운영되는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PBL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수정 개발을 계속 거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PBL은 활동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성찰 일지를 항상 매주차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그 성찰 일지의 일부분이고요. 플립드 러닝은 이제
교직부에서 운영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라는 과목인데 실제 교실 활동에서 이제 학생 처벌 강화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이제 포스트잇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발표를 진행했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토이나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그걸 하고 이 전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서 미리 사전 지식을 학습해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후 검사를 하고 나면 항상 학생들에게 개선점에 관련돼서 이제 주관식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전공 맞춤형은 올해는 이제 전공 특성에 따라서 이 수업이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공 지식 습득이나 팀 활동 능력 향상에 대해 이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인데 이제 개선 요구 사항으로 활동지 작성이 너무 잦아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이 있었고요.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 역량 강화에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전공에 대한 흥미나 아니면 실무 이해도 증진에 참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원래는 이걸 한 6주차, 최소 6주차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학습이 가능하게끔 사전 영상을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제공되는 영상이 너무 길다. 한 25분 정도면 가장 좋은데 보통 교수님들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길어져서 좀 적절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혁신교수법의 수업 질적 개선을 위해서 수업을 계속해서 이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수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교수님들께 필요한지를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운영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신청하신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수법 워크숍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결과여서 사실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또 올해죠. 올해 2학기부터는 또 새로운 유형이 또 추가될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수법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계속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발을 할 때 이제 신임 교원들의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수업을 개발을 할 때 신규 강사님들은 좀 개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신임 교원을 최소 한 학기 이상 좀 본교 수업을 좀 경험해보고 학생들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교수법 수업을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수업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 비전임 교원이든 전임 교원이든 상관없이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수업을 개발하실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차기 이 다음 학기에 개발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좀 사전 조사를 해서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하는 자료들을 좀 미리미리 제공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학부과에서 정말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수업 개발 결과 보고서가 늘 늦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준수를 좀 해달라고 이제 학부과에 정말 협조 요청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났거든요. 이런 심의가 좀 늦어지지 않도록 이제 학부과 행정실에서 긴밀하게 소통 같이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향후에도 또 학생들의 또 수업질 향상과 더 좋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